골목 끝에서 발견한 그 남자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준아. 피투성이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옆집에 한 달 전 이사 온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하시던 분이 우리 가족한테만 유독 친절하셨던 그 할아버지. 쫓기고 있어. 제발 날 좀 숨겨줘. 할아버지는 제게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0억 원. 그리고 한 장의 사진. 피투성이로 쓰러진 한 남자. 왼쪽 다리에 있는 큰 흉터. 아빠의 흉터였습니다. 이게 우리 아빠예요? 미안해. 13년 전 내 아버지를 내가 망쳤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이름은 장판수야. 한라건설 회장이었어. 하지만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12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지.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검은 세단. 저들이야. 빨리. 저는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노인을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데려갈 것인가? 10억 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 하지만 목숨을 건 선택. 지우야, 할아버지 부축해. 저는 그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남매의 100일간의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올해 15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여동생 지우는 13살 중학교 1학년이고요. 저희는 서울 판자촌에서 할머니와 함께 삽니다. 달동네에 무허가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 저희는 그 달동네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빚만 3천만 원 남기고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할머니와 달동네에 판자집을 개조한 이 집으로 이사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69살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 분류 창고로 일하러 가십니다. 무릎이 아프시고 허리도 굽으셨는데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참으십니다. 저는 내년이면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며칠 전에도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겠다고. 12월 어느 날 오후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단을 올라오다가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이사 오시나 봐요? 네. 옆집으로요.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할머니는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맞니? 네. 저를 아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옆집 할머니가 손주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아, 그렇군요. 민준이는 몇 학년이니? 중학교 3학년이요. 그래.
내년이면 고등학생이구나. 할아버지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옆집 할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사도 안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건너편 아저씨가 인사해도 고개도 안 끄덕였습니다. 저 양반 참 무뚝뚝하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가족한테만 친절했습니다.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 지우야,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가 장 보고 오실 때면 짐도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거운 거 들면 무릎 안 좋아요. 제가 들게요. 할머니는 고마워하셨습니다. 옆집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시다. 저와 지우도 할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오빠, 옆집 할아버지 이상하긴 한데 좋은 분 같아. 응. 우리한테만 잘해주시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차갑게 구실까? 모르지. 원래 성격이 그러신가 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우리가 학교 가는 모습을, 할머니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밤마다 우리 집 불빛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저와 지우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야간 알바생 구함. 시급만 1,000원. 구인 광고를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고등학교 안 갈 거야? 응. 할머니가 더 이상 일 못 하실 것 같아. 그래도, 지우야, 괜찮아. 오빠가 돈 벌게. 저는 편의점 사장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알바 자리 아직 있나요? 몇 살이야? 15살이요. 미성년자는 안 돼. 18살 이상만. 아, 저는 실망하고 돌아섰습니다. 오빠, 다른 데 알아보자. 응. 우리는 달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오빠, 저기.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옆집 할아버지였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다치셨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쫓기고 있어. 누구한테요? 시간이 없어. 일단 날 좀 숨겨줘.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차,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들이야. 빨리.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부축해. 응. 우리는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차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노인네 하나 찾는 게 이렇게 힘드네. 회장님이 빨리 찾으라고 하셨어. 계속 찾아. 남자들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우도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남자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지우가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얼굴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옆구리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병원 가면 찾아낼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걸 받아.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 10억 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거야. 10억 원이요? 그래. 지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 아니야. 진짜야. 할아버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진 한 남자. 왼쪽 다리에 큰 흉터. 저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흉터였습니다. 이게 우리 아빠예요? 그래. 어떻게 이 사진을?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내 이름은 장판수야. 13년 전까지 나는 한라건설의 회장이었어. 저는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라건설, 그 건설 회사요? 그래. 그리고 13년 전, 내 회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어. 너희 아버지가 다친 바로 그 사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회사였어요? 그래. 그건 내 잘못이었어.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서둘렀거든.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고 3명이 죽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다쳤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1년 후 내 아들 장영민이 나를 배신했어. 횡령 혐의를 조작해서 날 감옥에 보냈지. 회사를 빼앗으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 12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어. 노숙자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옆집의 친절한 할아버지가 전직 재벌 회장이었다니. 그런데 왜 우리 옆집으로 오신 거예요? 속죄하고 싶어서,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서.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나를 도와줘. 장영민을 무너뜨리는 걸 도와줘. 그러면 1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을 주마. 30억 원이요? 그래. 회사를 되찾으면 말이야.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동생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어. 장영민이 나를 배신한 증거들. 하지만 그 증거들이 한라건설 본사 금고에 있어. 내가 직접 가면 들킬 거야. 하지만 너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저희 보고 금고를 털라는 거예요? 그래. 위험하지. 하지만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져. 저는 망설였습니다. 10억 원. 아니, 30억 원. 그 돈이면 할머니가 일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지우도 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빚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빨리 결정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억 원, 30억 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 어떡하지?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할머니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게요.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지우는 위험한 일 안 시키기. 제가 할게요. 민준 오빠. 지우가 항의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안 돼. 넌 아직 13살이야. 오빠도 15살밖에 안 됐잖아. 저는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우야, 누가 집에서 장할아버지를 돌봐야 되잖아. 그게 내 역할이야. 알았지?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민준이만 참여하는 걸로 하지.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해. 할아버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100일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창문으로 골목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검은 차가 다시 올까봐 불안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장판수.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6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헐렁한 바지에 구겨진 셔츠, 벗겨진 머리에 두꺼운 안경. 인쇄소 아저씨 같은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 민준아. 괜찮아. 장판수가 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친구야. 친구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쫓기셨잖아요.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남자가 빙긋 웃었습니다. 경계심 좋은데요. 영리한 아이네. 누구세요? 박동철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박동철은 가방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동철, 한라건설 법무팀장. 13년 전 명함이었습니다. 법무팀장. 그럼 할아버지 부하였어요? 부하라기보다는 동료였죠. 15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박동철은 명함을 제게 건네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배신당한 날, 저도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회장 편을 든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지금은 인쇄소 운영합니다. 먹고 살 정도는 되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12년 동안 뭐 하셨는데요? 박동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찾았어요? 2년 전에 우연히 만났죠. 서울역 근처에서. 박동철은 장판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너무 많이 변하셨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죠. 장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이가 날 살렸어.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웠지. 복수 계획요? 그래. 저는 박동철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여기로 오신 거예요? 박동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입니다. 어젯밤이요? 회장님을 쫓던 사람들, 장영민 수하들이죠. 그들이 이 동네를 뒤지고 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들킨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예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박동철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색 작업복과 플라스틱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입고 들어가면 돼. 청소업체 직원처럼 보일 거야. 저는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조금 컸지만 입을 만했습니다. 카드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돈 주고 복제했지. 일반 직원 등급이라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갈 수 있어. 정말 작동해요? 박동철은 빙긋 웃었습니다. 나 한라건설 법무팀장 15년 했어. 이 정도는 껍데기야. 그때 박동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문제 생겼습니다. 뭔데? 한라건설 측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오늘 오후에 변경했답니다. 장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뭔가 준비한다는 걸 눈치챘다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금고를 못 여는 거예요? 박동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뭔데요? 장영민의 지문이요. 지문이요? 금고는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 이중 잠금이에요. 비밀번호가 바뀌었어도 지문만 있으면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장영민 지문을? 박동철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걸 구하는 게 우리 일이죠. 저는 박동철을 따라 한라건설 본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 12층이 장영민 회장실이야. 박동철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은 매일 오후 3시에 카페로 커피를 사러 와.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얼음 많이. 12년째 똑같은 습관이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나는 법무팀장이었어. 회장 스케줄, 습관, 취향 다 알아야 했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50분. 10분 후면 온다. 준비해. 박동철은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 컵을 장영민이 앉는 자리에 미리 놓고 와. 그가 만지면 지문이 묻을 거야. 그걸로 충분해요? 지문 복제기가 있어. 컵에서 지문 떠서 실리콘으로 복제하면 돼. 저는 컵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컵을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정확히 예상한 시간에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 날카로운 인상, 고급 정장. 장영민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얼음 많이요. 익숙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놓은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장영민은 컵을 만지작거리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2분 후 커피를 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컵을 회수했습니다. 잘했어. 박동철이 컵을 받아들고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 지문만 복제하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누군가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멈춰 섰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남자들이 골목에서 나왔지만 이미 저는 군중 속에 사라진 후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오빠,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응. 근데 우리 들킨 것 같아. 장판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빨리 움직여야겠어. 시간이 없어. 하지만 지문 복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박동철이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3시간이면 돼. 오늘 밤 안에 끝낼 수 있어. 그럼 내일 들어가요? 아니. 장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오늘 밤이요? 장영민이 우리 움직임을 눈치챘어. 내일이면 늦어. 오늘 밤이 유일한 기회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 자정까지 3시간. 할 수 있어요? 박동철이 빙긋 웃었습니다. 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날 밤 자정. 저는 회색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모자 안에 넣었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민준아. 장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위험하면 바로 나와. 알겠지? 네. 그리고 이거. 박동철이 작은 실리콘 지문을 제게 건넸습니다. 장영민 지문이야. 금고 센서에 대면 돼. 저는 지문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잠깐.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꼭 돌아와. 걱정 마. 금방 올게.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라건설 본사는 어두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후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제 카드를 리더기에 댔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단정한 정장. 권인주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권인주는 저를 힐끗 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권인주도 함께 내렸습니다. 잠깐. 권인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청소 직원이세요? 네. 목소리를 낮게 내려 대답했습니다. 자정에 청소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요. 오늘 추가로 요청받았어요. 어느 업체죠? 그린클린이요. 권인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분증 있어요? 그때 권인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지금 지하 3층인데. 네. 본사 앞에 시위대가. 알았어. 금방 올라갈게. 권인주는 전화를 끊고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일 빨리 끝내고 나가세요.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금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지문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실리콘 지문을 꺼냈습니다. 센서에 갖다 댔습니다. 삑삑삑.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삑삑삑. 또 실패했습니다. 왜 안 되지?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지문을 센서에 댔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둘 다 집어들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성공했어. 금고 문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기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원 2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신분증 내놔.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었습니다. 거기서 경비원들이 쫓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원들이 손을 뻗었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후문을 향해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 후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밤거리를 따라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10분쯤 뛰었을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와 USB가 무사히 들어 있었습니다. 해냈어. 나 해냈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우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가져왔어요. 장판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가져왔구나. 박동철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증거야. 뭐가 적혀 있어요? 차명 계좌 거래 내역, 뇌물 리스트, 조작된 회계장부. 전부 다 있어. 박동철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녹음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회사는 제가 맡을게요. 장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영민아, 무슨 소리야? 회사는 내가. 아버지는 이제 늙었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녹음이 끊겼습니다. 장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12년 전 녹음이야. 장영민이 날 배신하기 직전에 나눈 대화야. 이게 증거가 되나요? 물론이지.
이건 장영민이 사전에 계획했다는 증거야. 저는 서류와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열쇠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잠깐만요. 박동철이 말을 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백업부터 해야 합니다. 백업이요? 장영민은 권력이 있어요. 경찰 내부에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박동철이 빙긋 웃었습니다. 언론이죠. MBC 탐사보도팀에 제보하는 겁니다. 방송국이요? 네. 방송으로 나가면 장영민이 증거를 없앨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때 창밖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세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차들. 장판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영민의 수아들이다. 어떡해요? 뒷문으로 나가야 해. 빨리.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뒷문을 열자마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우리는 포위당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덩치 큰 남자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앞문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위됐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 데려가려거든 데려가. 대신 애들은 놔둬.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박동철이 갑자기 소파 쿠션을 남자에게 던졌습니다. 민준아, 뛰어.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창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창문을 박차고 골목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이었지만 다행히 쓰레기 더미가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뛰어. 우리는 골목을 따라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심야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뒤편 유리창으로 남자들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USB는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오빠, 서류는? 집에 둔 것 같아.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장 할아버지는? 모르겠어. 박동철 아저씨랑 함께 있을 거야.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있어. 녹음 파일들. 그걸로 충분해? 모르겠어. 박동철 아저씨한테 연락해 봐야 돼.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박동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떡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우리는 24시간 PC방으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12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재생해 봤습니다. 장영민과 권인주의 대화, 뇌물수수 증거, 횡령 계획,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전부야.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냐? 박동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랑 회장님은 일단 빠져나왔어. 너희는? 저희도 괜찮아요. USB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잘했어. 그럼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집중해. 네. 장영민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했어. 경찰도 매수했어. 공식적으로는 가출 청소년 수색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너희를 찾으려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이틀 동안 숨어 있어. 이틀 후에 한라건설 주주총회가 열려. 거기서 모든 걸 끝낼 거야. 주주총회요? 그래. 주주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그럼 장영민은 도망갈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주주총회에 들어가요? 나는 소액주주야.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USB만 있으면 돼. 알겠어요. 그럼 이틀 동안 어디서 숨어 있어요? 박동철이 주소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여기로 와. 내 인쇄소야. 문 닫은 지 오래돼서 아무도 모를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야, 이틀만 버티면 돼. 응. 새벽 4시, 우리는 박동철의 인쇄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먼지 쌓인 인쇄기들이 즐비했습니다. 장판수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지우야. 괜찮니? 네. 할아버지는요? 괜찮아. 동철이가 잘 빼내줬어. 박동철이 우리에게 담요를 건넸습니다. 이틀 동안 여기서 지내야 해. 밖에 나가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는 담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응? 우리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근데 무섭지 않아? 무섭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청 무서워. 근데 해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 지우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뭐가? 나한테 용기 줘서.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쇄소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동철이 음식을 가져다 줬고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주총회 당일이 왔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박동철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난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 있을게. 동철이가 다 해줄 거야. 하지만, 민준아, 장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는 어른들이 할 차례야. USB는 어떻게 들여보내요? 주주총회장에서 소지품 검사한다며요? 박동철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리 숨겨뒀지. 뭐라고요? 청소 직원으로 위장해서 회의장에 들어가 단상 밑에 USB를 숨겨뒀어. 오늘 꺼내기만 하면 돼.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세요. 15년 법무팀장이 괜히 한 게 아니야. 박동철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발할 시간이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TV로 생중계 볼 수 있을 거야. 네. 박동철이 인쇄소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낡은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한라건설 주주총회를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라건설 본사 대회의실 200여 명의 주주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단상에는 장영민과 권인주 그리고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영민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라건설 대표이사 장영민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는 매출 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5% 성장입니다. 주주들이 환호했습니다. 장영민은 실적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꽉 쥐고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동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뒤쪽 주주분. 박동철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소액주주 박동철입니다. 회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장영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2년 전 전임 회장이신 장판수 회장님이 횡령 혐의로 실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박동철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영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철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말 들어보자. 증거가 있다잖아. 박동철은 단상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틈새에 숨겨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장영민이 소리쳤습니다. 막아.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하지만 박동철은 이미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박동철은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늙었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장영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민아, 무슨 소리야?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버지. 횡령 혐의요. 완벽하게 조작했어요.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회장이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장영민은 창백해졌습니다. 권인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저건 조작된 파일이에요. 하지만 박동철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뇌물수수 대화, 비자금 조성 계획, 증거 인멸 지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사람 당장 끌어내려. 경찰 불러.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경찰들이 박동철이 아니라 장영민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장영민 씨 횡령 및 배임, 위증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하는 겁니다. 수갑이 장영민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권인주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인쇄소에서 TV를 보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지우도 소리쳤습니다. 오빠, 성공했어. 장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다. 12년 만에. 끝났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박동철이 급하게 인쇄소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요?
장영민 변호인단이 반격했어요. 반격이요? USB가 불법으로 획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고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증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검사 측도 곤란해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구한 증거인데. 박동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 법정에서 결정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 장영민이 풀려날 수도 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건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법정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 방청객, 주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와 지우는 방청석 뒤편에 앉았습니다. 장영민과 권인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능력 판단부터 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문제의 USB는 15살 미성년자가 불법 침입하여 획득한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진위성은 확인되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이 USB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하지만 그때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은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김정수입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빠, 지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아빠야. 김정수였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김정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과 이 재판의 관계는? 저는 13년 전 한라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장영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3년 3월, 저는 한라건설 재개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건물 철거 작업 중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누가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까? 아버지는 장영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분입니다. 당시 부사장이었던 장영민 씨가 현장 소장에게 일주일 안에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직접 들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은 13년 전의 것입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에 기각합니다. 증인은 계속하세요.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당시 병원 기록입니다. 증인 김정수는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증인, 그 사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습니까?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요? 장판수 회장 명의로
병원비가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익명이었고 저는 누가 보낸 건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멎었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빚도 있었고 다리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건설 기술을 배웠습니다. 기술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장판수 회장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라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판사가 물었습니다. 검사 측, 더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변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제출된 병원 기록, 그리고 검사 측이 추가로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을 종합할 때 피고인 장영민의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이 항의했지만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선고는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저와 지우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민준아, 지우야. 아버지가 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비겁했어. 괜찮아요, 아빠. 돌아오셨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정수야, 잘 왔다. 엄마, 죄송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장판수가 다가왔습니다. 정수 씨, 고맙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날.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장영민, 일어서십시오. 장영민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장영민은 부친 장판수에 대한 횡령 혐의 조작, 위증, 배임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권인주는 공범으로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영민은 주저앉았습니다. 권인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지우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해냈어. 응, 오빠. 우리가 해냈어. 선고 후 3일.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쪽방은 여전히 좁았고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희망이 생겼다는 것. 그날 저녁 장판수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장판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라.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0억 원. 할아버지, 이건 약속했잖아. 너희가 날 도우면 주겠다고. 하지만 너무 많아요. 아니야. 너희가 받아야 할 돈이야. 장판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라건설 주식 1%야. 민준이 내 명의로 해뒀어. 주식이요? 그래. 회사가 정상화되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될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는 이제 복수도 했고, 너희한테 갚을 것도 갚았어.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그날 밤 장판수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장판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12년 동안 거리에서 생활하며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장판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왔구나. 장판수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아빠가 한라건설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사업부장으로요. 정말? 네. 박동철 아저씨가 추천했대요. 아빠가 기술사 자격증도 있고 현장도 잘 아니까요. 장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했구나. 정수 씨가 회사를 잘 이끌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판자촌에서 나가요. 아파트로 이사 가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요. 할머니도 일 그만두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장판수는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갈 수 있겠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장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알아. 내 몸이 이제 한계라는 걸. 노인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쓰겠어. 첫째, 한라건설 주식 10%를 박인옥 할머니께 증여합니다. 둘째, 한라건설 주식 5%를 김정수 씨에게 증여합니다. 셋째, 나머지 제 개인 재산 20억 원은 재단을 만들어 쓰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희망의 사다리로 하겠습니다. 재단이요? 그래.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거야. 민준이랑 지우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장판수는 서명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군.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의사가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6시 12분입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판수는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고통 없이 잠든 것처럼. 장례식은 한라건설 본사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이 수백 명 찾아왔습니다. 박동철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장판수 회장님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비록 12년의 시련을 겪으셨지만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병실에 남아있던 장판수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함께 봉투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인옥 할머니에게, 김정수에게, 김민준에게, 김지우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민준에게, 민준아, 할아버지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너희를 만나서 함께 싸워서 결국 이겨내서. 민준아, 너는 강한 아이야. 15살 나이에 목숨을 걸고 할아버지를 도왔지.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넌 소중한 사람이야. 절대 잊지 마.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넌 소중해. 그리고 내 꿈을 포기하지 마.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아버지가 남긴 돈과 주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지우를 잘 돌봐줘. 내 동생은 용감하지만 아직 어려. 사랑한다, 민준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장판수 할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지우도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김지우에게. 지우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오빠를 돕고 할아버지를 돕고 가족을 지켰어.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용기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이야. 사랑한다, 지우야. 장판수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할머니도 각자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장판수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 3년 후, 저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판자촌에 살지 않았습니다. 42평짜리 아파트, 거실과 방 3개. 할머니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십니다. 아버지는 한라건설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사다리 재단은 120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장판수의 3주기가 되는 날, 우리는 묘소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박동철, 한라건설 직원들, 희망의 사다리 장학생들. 저는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갈 거예요. 경영학과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아빠는 부사장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고 계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쓴 편지예요. 읽어주세요. 지우도 편지를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라건설 사업 보고서를 놓았습니다. 회장님, 올해도 좋은 성과 거뒀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젠가 장 할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야. 그때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맙다고, 우리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할래. 그날 밤, 저는 장판수가 남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김지우, 김정수, 박인옥.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고맙다. 사랑한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선물이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저게 할아버지일까?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장판수는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것은 한 사람의 몰락과 복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구원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실과 회한을 딛고 희망을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야기였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장판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김민준과 김지우의 가슴 속에, 그리고 희망의 사다리를 통해 도움받은 수백 명의 아이들 가슴 속에. 이것이 장판수의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권력이 아니라 희망.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희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